그,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서 진도 나가보도록 할 건데요. 선생님이 매번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렇게 빈 강의실에서 혼자 이렇게 수업하는 게 굉장히 어색해요. 왜냐면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니들이 앉아 있고, 막 그렇게 쌤이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약간 상호작용이죠. 내가 묻고 답하고, 이런 게 좀 자연스럽게 나오는데, 좀 약간 혼자 막, 뭐랄까, 약간 지랄 발광?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게 혼자 느껴지기는 약간 이상하게 느껴질 때가 좀 있어요. 특히 오늘 같은 날에는 좀 유독히 그게 좀 심하네요. 뭐 어찌됐든 간에 진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로는요, 우리 27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 우리 저번 시간에 운동 살짝 들어갔는데, 그래프 살짝 들어갔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는 저거였어요. 등 속도 운동, 다른 말로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이번 시간에는 등 가속도 운동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 가속도 운동 같을 등이에요. 가속도가 어떻다 같다 이 말이거든요. 가속도가 똑같은 운동인데 예를 들어서요, 공이 있는데 이 공이요, 초반의 속력이 2m/s였습니다. 제일 처음에 속력이 2m/s였는데 가속도를 얘가 얼마를 가지냐면 2m/s 제곱의 가속도를 가지고 있대요. 그 말인즉슨 1초에 2m/s씩 빨라진다 이 말이죠. 오케이? 플러스 방향, 가는 방향 쪽으로 가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1초당 2m/s씩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 있죠. 자, 그래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프를 표현할 때 한 개의 운동을 우리가 그래프 여러 가지 그릴 수 있겠지만 일단은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줍니다. 어떤 그래프냐면요, ST 그래프와 그 다음에 VT 그래프와 그 다음에 AT 그래프,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가장 완벽한 그래프는 누구다 그랬죠? 가장 완벽한 그래프는 VT 그래프입니다. 왜 VT 그래프가 가장 완벽하냐면요, VT 그래프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가장 많기 때문에요. 이 VT 그래프를 완벽하게 알고 있으면 ST 그래프나 AT 그래프를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T 그래프가 가장 완벽한 그래프예요. 자, 그럼 지금 선생님이 예시로 들었던 이 운동을 갖다가 이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초반 속력이 얼마라고 그랬죠? 바로 2m/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잖아. 그 말인즉슨 1초당 2m/s씩 빨라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1초가 딱 지났어. 그럼 1초 지나서 얼마가 돼야 돼? 4m/s가 돼야 되겠죠. 그럼 2초가 딱 지났다. 2초가 딱 지나면 얼마가 돼야 돼? 6m/s가 돼야 되겠죠. 3초 지났어요. 3초 지나가게 되면은 얼마가 돼야 되냐면은 속도가 8m/s가 되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점들을 쭉 이어주게 되면은 요런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오른쪽 위로 쭉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게 되죠. 자, 그럼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VT 그래프에서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밑면의 넓이가 뭐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어요? 저번 시간에 VT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는 그렇습니다. S, 이동거리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 출발할게요. 예, 추천. 고마워요. 아, 누구지? 이 아이디로 써져 있었고 누군지 모르겠네. 자, 다 같이 추천 한번 누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추천. 오케이. 자, VT 그래프입니다. VT 그래프의 밑면은 S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밑면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건데, 그러면 이렇게 구해줄 수 있겠네요. 사각형의 넓이하고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갖고 더해볼게요. 일단 사각형의 넓이는요, 2 곱하기 3 해가지고 6이 나왔죠. 그 다음에 삼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로 3 곱하기 세로가 얼마예요? 2에서 6이니 2에서 8이니까 6이죠. 6. 그래서 3 곱하기 6 이렇게 되겠죠. 3 곱하기 6 곱하기 2분의 1. 그럼 얼마죠? 9죠. 그래서
9가 나옵니다. 그럼 총 합치면은 S가 어떻게 된다? S 밑면의 넓이는 15m가 된다. 좀 3초 지났을 때 얼마의 거리를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15m 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계산 실수 안 했죠? 6 곱하기 3 38. 맞네. 쌤이 과학을 졸라 잘해요. 과학을 졸라 잘하고 수학도 사실 졸라 잘해요. 근데 산수를 못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한 번씩 쌤이 틀리고 하면 채팅방에 선생님 숫자 틀렸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쭉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어떻게 되면 이게 녹화돼서 올리니까 쪽팔릴 수 있죠. 네. 그래서 선생님의 쪽팔림은 니들이 결정하는 거 알겠지? 딱 듣고 딱 본 다음에 틀리면 쌤 이거 틀렸어요 하면 채팅방에 바로 올리세요. 어쨌든 계속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기울기는 여기서 뭐를 의미하냐면요. 야 기울기 어떻게 구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 그죠? 가로분의 세로. x가 뭐예요? t 시간이잖아요. 가로가 뭐예요? v. 근데 세로가 뭐예요? v. 근데 이 v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속도 변화량을 얘기해 주죠.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을 구해줄 때 기울기는 t분의 델타 뭐다? v다. 속도 변화량이다. 그럼 이건 뭐야? 바로 a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기울기는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한번 기울기도 구해보도록 하죠. 기울기로 x 증가량 3분의요. A는 3초분의요. Y 증가량 2에서 8까지 증가했으니까 6m/s가 되겠죠. 약분세로 주면은 2m/s 제곱 가속도 나왔네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출발할 때 얘기했었던 가속도 여기 짜잔 하고 등장했습니다. 오케이. 됐어요. 이 두 가지를 얻었어요. 그러면 다른 그래프는 그냥 그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한번 그려볼게요. AT 그래프를 우리가 어떻게 그리냐면은 AT 그래프는 가속도를 알고 있었잖아요. 근데 등 가속도 운동이라고 그랬잖아요. 같을 등 가속도가 똑같다. 처음부터 끝까지 가속도가 똑같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 우리 얼마까지 얘기했었냐면 3초까지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AT 그래프로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을까요? AT 그래프로는? AT 그래프로도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요. 밑면의 넓이를 구하면은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어떤 정보를 얻을 수 있냐면 일단 한번 구해볼게요. A 곱하기 T. 사실 이렇게 되죠. T분의 A라고 하는 게 T분의 델타 V라고 했죠. 곱하기 T 해주시면 T가 약분이 되네. 그럼 뭐만 남아? 델타 V만 남아. 이거 뭔데? 속도 변화량.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자, 오늘 요새 시험 대비라고 조등부도 가고 이래갖고 그 6시부터 풀로 이렇게 강의입니다. 학원도 2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뒤에 말이 버벅 꼬여요. 오늘 조금 약간 그런데 이해 부탁드립니다. 자, 델타 V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한번 볼게요. 3 곱하기 2 해주면 6m/s가 되겠죠? 그죠? 6m/s는 뭐였는데 속도 변화량이었잖아. 2m/s에서 8m/s로 변화했잖아요. 그럼 6m/s가 변화했는 거잖아요. 예, 그래요. 속도 변화량을 의미합니다. 자, 마지막. VT 그래프로 우리 ST 그래프도 완벽하게 그려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려줄 수 있냐면요. 살짝 지우고 갈게요. ST 그래프에서 그래프는 배가 밑으로 둥근 그래프가 나와요. ST 그래프는. 왜 배가 밑으로 둥근 그래프가 나올까? 여기에서 기울기가 의미하는 바가 있기 때문입니다. ST 그래프에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냐면은 가속도를 의미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까 전에 그랬잖아요. 기울기라고 가속도라고 그랬나요? 죄송해요. 속도를 의미합니다. 속도 속력을 의미합니다. 왜 그러냐면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기울기잖아. x가 t고 y가 델타 s죠. 그러면 시간분의 위치 변화량 혹은 시간분의 여기서 s가 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거리 이렇게 되면 이게 뭐를 의미할까? v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시간분의 위치 변화, 변이 하면 속력 속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럼 기울기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볼게요. 접선의 기울기, 얘랑 대고 있는 접선의 기울기. 보니까 어떻게 돼? 점점 가팔라지지. 가팔라진다는 건 뭐야? 기울기가 가팔라진다는 건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는 거지.
기울기가 커지고 있다라는 건 뭐야? 결국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맞죠? 예, 그래서 이 배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줘요. 됐습니까? 우리 그래프 같은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물리에서 그래프는 꽃입니다. 꽃이에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래프랑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그래프는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였죠. 그래프가 3개가 있었는데 자 이렇게 있으면은 등속 직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일정하게 나왔고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나왔고 얘는 없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 배웠는 등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를 보니까 얘는 이렇게 얘는 2에서 출발했지만 0에서 출발한다면 이렇게 얘는 옆으로 이렇게 뭐를 확인할 수 있죠? 조금씩 밀리죠.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기울기가 없으면 얘가 직선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와요. 오케이? 직선으로 나온다고 위로 기울기를 가지고 있는 직선으로 나온다고. 근데 이 밑으로 내려왔어. 얘가 밑에 내려오니까 바로 뒤에 VT가 위로 올라가는 그래프가 나오죠. 여기 써줄게요. S, T, S, T. 여기는 V, T. 여기는 V, T. 여기도 A, T. 여기 A, T 그래프잖아. 살짝 밀리지? 그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가 되게 학교 내신형 문제 같은 경우 뭐 물론 모의고사나 수능 같은 데 있다는 걸 나올 건데 학교 내신 문제는 그런 게 가끔씩 나옵니다. 다음 중 등속 직선 운동의 그래프로 오른 것은 혹은 다음 중 등가속도의 운동 그래프로 오른 것은 한번 보고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아까 전에 얘기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이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얘기를 내가 해준 적이 있나요? 수업 시간에 아마 얘기했었던 것 같은데 이 가라고 하는 것은 더할까입니다. 더할까. 그래서 속도가 빨라지는 것만 얘기를 해줘요. 근데 사실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방향도 있거든요. 속도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배웠었던 벡터량이잖아요. 벡터량이라고 하는 것은 플러스와 마이너스라고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가속도의 속력이 느려지는 것도 이제 가속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꾸로 해볼게요. 8m/s였다가 2m/s로 줄어드는 거예요.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다. 그럼 어떤 그래프가 나오냐면요. 자 이렇게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8m/s였는데 가속도가 마이너스 2m/s 제곱이다.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래프를 3개 그려본다면 그냥 간단하게 빨리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ST, 그 다음에 VT, 그 다음에 AT 그려볼게요. 죽을 것 같아. 미안해요. 3초가 지나가게 된다면 8m/s에서 나중에 2m/s 속력이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여기 보세요. 가속도는 마이너스 2m/s 제곱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배가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나오겠죠. 왜 그래요? 여기서 기울기는 뭐를 의미하니까 속도를 의미하니까 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이 말이거든요. 됐나요? 자 이렇게 속도가 느려지는 가속도도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가르쳐줬었던 그 그래프 있잖아요. 6개 그렸었던 그래프 그리고 이 3개의 그래프를 같이 알고 계시면 돼요. 방금 선생님이 그렸던 그래프도 역시나 뭐다? 등 가속도 운동의 그래프라는 거 잊지 마시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공식 3가지를 우리가 끌어다가 써야 돼요. 공식 3가지가 나오는데 사실 이런 그래프를 보고 공식을 만들었는 거기 때문에 사실 그 공식을 외우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식을 맞춰줘야 되는 옛날 방식의 문제가 나온다면 공식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식도 분명히 외우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활용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수업을 할 때 이거 사실 우리가 한번 나갔었던 거잖아요. 그때 할 때 문제를 풀어줄 때 그래프로도 풀어주고 그 다음에 공식으로도 풀어줬었죠. 그렇게 여러분도 2가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 그래프 공식 얘기해주기 전에 기호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V0라고 하면은 처음 속도입니다. 처음 속도. V라고 하면은 나중 속도. 그 다음에 A는 뭐 가속도인 거 알고 있죠? T는 시간입니다. 자, 그럼 세 개의 공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 속도를 구해주는 공식인데요. 나중 속도는 처음 속도 플러스 AT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숫자를 집어서 넣어서 얘기를 해본다면은 처음 속력이 2m/s였어. 근데 가속도가 2m/s 제곱이래. 그런데 시간이 3초가 지났을 때 나의 속도는 얼마가 되어 있을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 탁탁 집어넣고 구해줄 수 있습니다. 나중 속도를 구해주면 되는 거죠. 처음 속도 2m/s 플러스 가속도 2m/s 제곱 곱하기 여기 시간 3초 세려주시면은 어떻게 나와요? 8m/s 나오죠. 오케이? 자, 이게 첫 번째 공식이에요. 나중 속도를 구해주는 공식.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공식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공식은 S를 구해주는 공식인데 S라고 하는 것은 이동거리죠. 여기 안 썼네. S는 이동거리 혹은 변이 이렇게 되는데 S를 구해줄 때는 V0T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으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유도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은 조금 생략을 할게요. 사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사각형의 넓이랑 삼각형의 넓이 구해서 다음은 이게 이동거리야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제일 처음에 V0T가 바로 사각형의 넓이에요. 그래서 얘를 의미합니다. 플러스 하면 2분의 1 AT 제곱은 뭘 의미하겠어? 삼각형의 넓이를 의미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더해줬는 거죠. 사각형 곱하기 삼각형. 그래서 총 이동거리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 미미의 넓이를 구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다.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요. 주로 가속도를 구해줄 때 쓰는데 아까 전에 위에 것도 예시를 좀 만들었죠. 예시를 들어보고 갈게요. 위에 거부터. 내 처음 속력이 2m/s야. 가속도는 2m/s 제곱이고 시간이 3초가 지나갔을 때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나의 이동 거리는 얼마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면 되죠. V0t 처음 속력 곱하기 어디다 줬지? 이거 찍었을게요. 처음 속력 곱하기 2m/s 곱하기 시간 3초 플러스 2분의 1 AT 제곱 2분의 1 곱하기 가속도 2 곱하기 T 시간의 제곱 9 해주시면 약분 때리고 얼마나 15m 나오죠. 딱 밑면 넓이 나오게 되죠. 오케이? 사실 이 그래프를 가지고 우리가 이 공식을 만들어낸 거라고.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예시를 들어보자면은 우리가 가속도를 모른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처음 속력이 2m/s였어. 근데 나중 속력이 8m/s가 되는 거야. 8m/s가 되는 거야. 근데 이동거리가 15m래. 그때 내 가속도는 얼마야?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각각의 값을 집어넣어 주시면 되겠죠. EAS 가속도를 모르니까 2 곱하기 S 먼저 해주시면은 30A 나오죠. 는 V제곱 V가 얼마예요? 8이잖아요. 8 64 제곱하면 그 다음에 V0 2죠. 4 고로 A는 얼마? 2m/s 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각각 이럴 때 쓸 수 있는 공식이 되는 거죠. 사실 이 공식이라고 제가 이걸 지우네. EAS는 V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 이 세 가지 공식도 분명히 암기하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그래프를 따서 만든 공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 그리는 훈련이 조금 잘 돼 있으면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이 공식을 굳이 쓰지 않아도 문제를 충분히 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칠판 지우고
우리 페이지 지금 27페이지 봤거든요. 28페이지에 요 그래프 변환 좀 보게 되면은 자,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VT 그래프를 줬는데 VT 그래프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요. 안 보이네. 이렇게 그려져 있었대요. 그래서 실제로 숫자를 집어넣어서 여기는 2, 4초가 되고 4m/s였는데 나중에 마이너스 4m/s가 돼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 AT 그래프와 그 다음에 AT 그래프와 그 다음에 ST 그래프를 그려보라,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그래프 변환 문제 찾을 수 있어야 되겠죠? 왜 불러? 왜 동민이 왜? 왜 불렀어? 소리 높여줄 수 있냐고? 잘 들려요? 잘 들려요? 이렇게 얘기하면 잘 들려요? 오케이. 이렇게 얘기할게요. 아, 무슨 약간 기상 캐스터 됐는 기분이네. 이곳의 날씨는 아비규환입니다. 막 신문지 붙여주고 막. 굿. 오케이. 이렇게. 요 손이 좀 짧아가지고 약간 좀 땡기는데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 어이 참. 그래요. 야, 마이크 잡고 또 하니까 약간 좀 있어 보이고 그렇네. 자, VT 그래프입니다. 계속해서 그래프 변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T 그래프로 바꿔주셔야 되는데 AT 그래프로 그려주시면 여기서 기울기 구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서 기울기 어떻게 구해요? 4초 동안 속도 변화량 구해주시면 되겠죠. 4초 동안 속도가 얼마가 변했냐면요, 4초 동안 속력이 4에서 마이너스 4, 총 얼마 변했어요? 8이 변했죠. 그죠? 8m/s의 속력이 변했죠. 그래서 4초 분의 8m/s 약분해주게 되면은 2m/s 제곱이 가속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가속도. 그러면 마이너스 2m/s 제곱이죠. 밑에 방향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2m/s 제곱해서 쭉 이어주시게 되면은 바로 얘가 AT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ST 그래프. 요 운동을 우리가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2초 동안 갖는 거리가 요 밑면의 넓이죠. 그죠? 그러면 얘는 이제 속력이 점점 늘어졌는 거야. 표현을 해보자면 여기서부터 달리고 있었어. 근데 속력이 제일 빠르다가 점점 늘어졌다고. 그때 2초 때 딱 정지했는 거야. 정지를 한 다음에 2초 뒤부터 어떻게 되는가 하면 뒤로 이렇게 점점 빨라지는 거야. 오케이? 요런 운동을 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게 사실 ST 그래프가 여기서 위치를 의미하느냐 아니면 이동거리를 의미하느냐에서 조금 그림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만약에 ST 그래프가 이동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이동거리는 그냥 총 어떻게 되는 거예요? 0에서 2초 동안 속력이 일단 앞으로 쭉 갔으니까 속력이 점점 줄었죠. 근데 2초 때부터 뒤쪽으로 속력이 빨라졌죠. 근데 그 크기만 보기 때문에 속력이 빨라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거는
그냥 이동거리일 때 얘기고, 변이 방향성을 가지게 되면은 아까 전에 2초 때 정지하고 이때부터 뒤로 갔잖아. 그 뒤로 가는 걸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왔는 것만큼 되돌아가서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요. 이런 그래프가 나와줘야 돼요. 오케이?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 변환 문제도 좀 신경을 쓰면서 봐주시면 돼요. 아까 전에 선생님이 그려줬었던 그 9가지 그래프 있잖아요. 등속 직선 운동 그래프 3개, 등가속도 운동 그래프 6개. 요것만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요, 사실 그 뒤에서 막 그래프 변환 문제가 나온다고 해도 충분히 좀 연습이 됐을 때는 찾아주고 문제를 풀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나머지 좀 디테일한 부분은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주말에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리 문제 풀이는 어쩔 수 없이 주말에 좀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법칙 배워보도록 할게요. 38페이지 배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운동의 법칙이요. 자, 이렇게 귀찮게 운동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냐면, 이 시험 문제 출제 많이 하라고 뉴턴 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운동의 3법칙이 있습니다. 뉴턴의 운동 3법칙. 그 첫 번째 법칙, 1법칙. 관성의 법칙. 관성의 법칙이라고 불러줘요. 관성이 뭐야?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는 성질. 그걸 관성이라고 불러줘요. 모든 물체는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시켜 주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지하고 있었어요. 자동차에 정지하고 있었어. 근데 앞에 류제혁이 지나가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다 박아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가 악셀레이터를 왕 밟았다고. 왕 밟으면 어떻게 돼? 내 몸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죠? 왜 내 몸이 이렇게 돼? 사실 차에 누가 숨어 있었나? 누가 숨어 있어가지고 내가 가만히 있는데 내가 앞에 가려고 하니까 내가 뭐 이렇게 밀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뒤로 간 거예요? 아니거든요. 차랑 나는 같이 정지하고 있었죠. 그래서 나는 계속 정지하고 싶어 했어. 오케이? 근데 차가 출발하자 차에 들어가 있던 나도 같이 가야 되죠. 하지만 난 내 운동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다고, 정지하고 싶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내 몸이 뒤로 가야지. 왜? 나는 정지하는데 차가 앞으로 가니까 이렇게 뒤로 가야지. 그죠? 오케이? 그렇죠. 류제혁은 이렇게 사요나라 이렇게 빠이짜이엔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꾸로 해보자. 거꾸로. 내가 속력을 졸라 내가지고 막 300km에 내가 꽝 가고 있었어. 물론 내 차는 300km까지 안 나옵니다. 예. 180이 적혀 있어요. 선생님 차에. 차가 경차라 가지고 180이 적혀 있는데, 쭉 밟아도 145km까지밖에 안 나와요. 뭐 어쨌든 예시 드는 건데 좀 그렇게 얘기해 볼게요. 300km 가고 있어. 300이 뭐야? 400 정도 가고 있어. 400 왕 이렇게 KTX보다 빠르게 왕 가고 있어요. 근데 앞에 원장님이 계시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서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난 직장을 잃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브레이크를 왕 밟았어. 물론 그럴 리 없겠지만 쭉 밀리겠지만 딱 섰어.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안전벨트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돼? 내가 앞창 유리창 뚫고 푹 날아간다고. 왜 그래? 차가 400으로 가고 있었으면 차에 타고 있던 나도 400km로 가고 있었어요. 시속 400으로 가고 있었다고. 근데 차가 정지했다고. 차는 정지했지만 나는 어떻게 돼? 바로 장례식장에, 맞아요. 바로 장례식장일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운동만 얘기하면 차가 정지하게 되면서 나도 정지했는 게 아니라 나는 계속 앞으로 가고 싶다고. 그래서 어떻게 해? 나는 간다 이렇게. 내 의사는 아니지만 나는 계속 그 400이라는 운동을 유지하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해? 가야지 이렇게. 앞창 뚫고 쭉 가요. 그럼 어떻게 돼? 사요나라 이렇게. 다음 생에서 만나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운동 상태를 유지시켜 주려고 하는 성질인데 종류가 2가지가 있어요. 운동 관성이 있고 정지 관성이 있어요.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었던 게 정지 관성이죠. 제일 처음에 얘기했었던 거. 제혁이 치려고 했었던 거. 그죠? 정지하고 싶어 했잖아. 그 다음에 운동 관성 2번째 원장님 앞에 계실 때. 그 운동 관성이 내 운동을 유지하고 싶어 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걸 구별하는 문제는 요새 잘 안 나오는데 학교 내신 문제는요. 예시들을 여러 가지를 들고요. 거기에서 관성의 예로 옳은 것은 혹은 관성의 예가 아닌 것은 이라고 문제를 던지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관성의 예시들을 많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시들 하나하나 설명을 하진 않을 건데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오케이? 그리고 더 다양한 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역시나 문제풀이하면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운동 관성이 있고 정지 관성이 있는데 결국 물체의 운동을 어떻게 유지시켜준다. 그러면은 힘이 작용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가상적인 힘이 누가 이렇게 밀었던 게 아니라 어떤 가상적인 힘이 작용했는 거잖아. 그지? 그 가상적인 힘을 우리가 뭐라 불러주냐면은 관성력이라 불러줘요. 관성력. 근데 일단 힘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걸 알아야 돼. 이 법칙을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가속도의 법칙. 일단 A에 대한 공식인데 A는 어떻게 구하냐면은요. 가속도지. 가속도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빨라지기 힘들지 혹은 느려지기 힘들지 선생님은 뛰다가 정지하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요. 무덤을 팠네.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줄어들기도 힘들고 빨라지기도 힘들다고. 그 크기가 변화하기가 힘들다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뭐해? 반비례하는 거예요. 반비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밀어주는 힘이 혹은 속력을 늦춰주는 힘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 가속도는 많이 빨라지거나 많이 느려지거나 이렇게 되겠지. 즉 가속도가 커지겠죠. 그래서 힘에는 비례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공식을 가속도를 기준으로 삼아준다면 질량분의 힘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까 전에 뭐라 그랬냐면 힘은 어떻게 구해 이렇게 얘기했잖아. 힘은 F는 뭐야? F는 MA야. 퓨마야. F는 MA야. 질량 곱하기 가속도라고. 오케이? 그럼 관성력도 역시나 질량 곱하기 가속도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관성력도 같이 커져요. 자기 운동 상태를 많이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고. 단적인 예를 들었을 때, 내 산이 있는데, 높은 언덕이 있어. 높은 언덕에서 공이 굴러와. 근데 그 공이 텅텅 비어있는 비닐로 만든 공이야. 그렇게 공이 내려오면 내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막아줄 수 있죠. 근데, 만약에 이게 속이 가득 차있는 한 몇 톤 정도 되는 쇠공이야. 쇠구슬이야. 쇠공이 엄청 큰 게 내려와. 그럼 내가 이렇게 탁 하면 어떻게 돼요? 그대로 안녕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멈추잖아요. 왜 그래? 똑같은 공인데. 크기는 똑같은데 왜 그래? 질량이 무거운 거야. 얘는 그 질량만큼 관성력을 가지는 거야. 자기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싶어 한다고. 근데 앞에 방해되면 어떻게 돼? 케찹 되는 거야. 케찹 터지는 거야. 토마토 터지는 거야. 그렇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커진다라는 거. 질량에 비례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여기 체중계가 있어요. 여기 사람이 서 있어요. 이 사람의 질량은 50kg입니다.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네요. 엘리베이터가 위로 올라가네요.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는 2m/s 제곱이래요. 그렇다면 과연 이 새벽이 되니까 미쳐가지고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나눈 그래 엘리베이터에서 사랑을 나눈 그래 야심한 밤에 시간이 11시 39분이 넘어가는 이 시간에 내가 아이디가 지금 저렇게 돼 있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뭐 CREWM 님이 하시는 말이 왜? 동민이 왜? 근데 여친 문과잖아. 쌤 수업 들어온다고? 내 수업? 학원에 공부하러 오는 거야? 오케이, 그래. 선생님, 내일 동민이 여친 구경 좀 해야 되겠다.
물어보고 싶어. 왜 동민이 뭐가 좋아?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 오케이. 내일 한번 구경하도록 할게요. 일단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지금 빨리 설명을 해야 돼서. 위쪽으로 2m/s 제곱이라고 하는 가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 체중계의 얘 몸무게는 얼마로 측정이 될까? 이런 문제예요.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해서 일단 기본적으로 얘 몸무게가 어떻게 측정이 될지를 알아야 됩니다. 몸무게를 측정해주기 위해서는 야의 질량에다가 중력가속도를 곱해줘야 돼요. 질량 곱하기 중력가속도 9.8인데 그냥 여기에서 중력가속도 G는 가정을 할게요. 중력가속도 G는 10m/s 제곱이다. 헉, 선생님, 근데 이 중력가속도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중력가속도가 뭐냐면요, 지구가 가지고 있는 가속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물체를 떨어뜨리게 되면은 이 물체가 떨어지면서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죠. 그럼 지구에서 공기 저항을 제외했을 때 공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1초당 약 9.8m/s씩 빨라져요. 그래서 중력가속도는 9.8인데 그냥 10m/s 제곱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여기에서 10m/s 제곱을 곱하게 되면은 야의 몸무게는 얼마가 나올 거냐면 500N이 나와야 돼. 500N. 오케이? 지금 인마의 몸무게는 500N이야. 근데 위쪽 방향으로 올라갔지? 그럼 얘는 원래 정지하고 있었는데 지금 위쪽 방향으로 올라갔단 말이야, 엘리베이터가. 그럼 어떻게 돼? 관성력이 작용합니다. 자기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관성력이 작용해요. 관성력은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가속도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우리가 어떤 힘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때는 세 가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 힘에 대한 정의, 그 다음에 그 힘의 크기, 그 다음에 그 힘의 방향. 오케이?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리고 이 관성력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크기를 어떻게 구해줄 수 있냐면은 외력의 크기와 동일,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력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엘리베이터의 질량을 무시한다면, 이 사람의 질량만 생각을 한다면 50kg 곱하기 2m/s 제곱이 바로 외력이 돼야 됩니다. 외력. 그래서 50kg 곱하기 2m/s 제곱하게 되면 얼마 나와요? 100N 나오죠. 이 100N이 위쪽으로 이 엘리베이터를, 얘가 타고 있는 엘리베이터를 끌어당기고 있는 힘이야. 외력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그 외력이 작용했을 때는 어떻게 돼야 돼?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고 있다고요. 그럼 관성력이 아래로 작용하게 되니까 이 체중계를 누르겠죠. 돼요? 그러면 야의 몸무게는 500N, 기본적인 몸무게 500N에다가 관성력으로 인한 무게가 더 붙어요. 그래서 총 600N으로 측정이 되게 됩니다. 오케이? 그 다음, 만약에 거꾸로 얘가 2m/s 제곱으로 밑으로 내려갔으면 어떻게 되겠어? 관성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겠지? 응? 가속도의 방향과 반대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된다고요. 그럼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게 되면은 중력은 밑으로 내려가는 힘, 500N이 밑으로 작용하고 있고 100N은 위로 작용하고 있으니까 빼면 결국 얼마야? 400N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자, 1법칙과 2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줬는데 우리 2법칙에 대해서 그래프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게 된다면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랑 F의 관계는 어때요? 비례하죠? 그 다음에 A랑 M의 관계는 어때요? 반비례한다. 이렇게까지도 그려줄 수 있겠죠? 됐어요. 운동의 1법칙과 2법칙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중요한 것, 퓨마 이렇게 외워주세요. 자, 올해 운동의 법칙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3법칙을 배우기 전에요, 잠깐 얘기를 할 게 있는데 힘이라고 하는 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이 과학적으로 얘기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변화의 원인입니다. 세 가지 변화의 원인. 첫 번째, 모양 변화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두 번째, 속력, 빠르기의 변화의 원인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방향의
변화 요인이 돼야 돼요. 요거 선생님이 등속 직선 운동할 때 한번 얘기를 했었었죠. 그래서 만약 모양은 변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에 속력과 방향이 변화하지 않는다면은 힘이 작용한 운동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속력이든지 방향이 변해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었던 등속 직선 운동은 이 둘 다 변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힘이 얼마다? 0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배웠던 등가속도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속력이 변해요. 방향은 변하지 않지만 그래서 분명 힘이 작용한 운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등속 그 다음에 원운동 등속 원운동 어떤 거냐면 자주 예를 들죠. 제여기 목을 박줄로 감은 다음에 돌리는 거 그러면은 제여기가 어떻게 돼? 이렇게 돌아가지. 제가 이렇게 빙빙빙빙 돌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돌아요. 제여기가 빙빙 돌아가는데 제여기가 도는 이유는 내가 밧줄로 잡고 있기 때문에 도는 거야. 그지? 구심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도는 거죠. 그죠? 힘이 분명히 작용해요. 왜 그렇게 힘이 작용하는 걸 알 수 있냐면 내가 이렇게 제여기를 돌리고 있다가 손을 놓으면 어떻게 돼? 제여기는 이쪽으로 이렇게 사요나라 날아가게 된다고. 그럼 다시 얘기했을 때 원래 제여기가 운동하고 싶었던 방향은 이 방향이었어. 그런데 왜 이 원하는 방향으로 날아가지 못했냐면 내가 가운데로 끌어당기고 있어서 그래요. 오케이? 힘의 방향과 운동 방향이 수직하게 됐다고. 이때 어떤 운동을 하게 되냐면 바로 등속 원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속력은 일정한데 방향이 매 순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다시 속력은 변화 없는데 방향이 변화했으니까 이건 뭐야? 힘이 작용한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고 마지막 3법칙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운동의 3법칙이에요. 라스트 작용 반작용의 법칙 작반 작용 반작용의 법칙입니다. 좋은 비유죠. 그래요. 고마워요. 3법칙 작용 반작용의 법칙인데 이걸 뭐냐면은 내가 있잖아. 개짱났는 거야. 개짱나가지고 어떻게 돼? 벽을 막 주먹으로 쉘이 막 이렇게 빡 때렸어. 그럼 내 손이 어떻게 돼? 물론 선생님이 강철 주먹이기 때문에 뭐 괜찮아요. 하지만 보통 사람 주먹 같은 경우에는 팍 때리게 되면은 내 손이 아파. 왜 내 손이 아파? 내가 분명히 벽 아파라고 때렸는데 왜 벽이 안 아프고 내 손이 아프냐고. 벽도 나를 때렸기 때문이에요. 오케이? A, B가 있어요. A가 B를 밀잖아요. B도 A를 민다라는 게 작용 반작용입니다. 다시 A가 B를, B가 A를. 이게 작용 반작용이에요. 오케이? 굉장히 똑같아요. 힘의 크기가 똑같아요. A가 B를 10N을 밀었으면 B도 A를 10N으로 밀어야 돼요. 똑같은 힘의 크기로 밀어야 돼요. 근데 뭐가 다르냐? 방향이 다르고 작용점이 달라요. 방향이 서로 반대 방향이고 작용점이 서로 반대예요. 자, 그래서 A가 B를 밀어주는 것만큼 B가 A를 밀어주게 되는데 우리가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바로 힘의 평형입니다. 왜 얘랑 헷갈리냐면요.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있는데 각 옆쪽에서 B가 잡아당기고 C가 잡아당겨요. A가 찢어지지만 않는다면은 이 움직이지 않고 힘의 평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즉 A가 B를 잡아당기는 힘과 C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뭐라카노? 죄송해요. 자, 다시요. Sorry. 자, 다시 B가 A를 잡아당기는 힘과 C가 A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다고. 왜 이게 두 개가 헷갈리냐면요.
똑같은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똑같은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같은 힘의 크기가 작용한다는 거. 두 번째, 힘의 방향이 서로 반대로 작용한다라는 게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많이 헷갈립니다. 선생님, 이거 뭐가 헷갈려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문제로 나오면 굉장히 많이 헷갈려요.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요. 얘는 지금 주어, 목적어가 바뀌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수동태처럼. 그죠? A가 B를, B가 A를. 근데 얘는 목적어가 똑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건 힘의 평형이에요. 자, 그럼 바로 예시를 들어갖고 보도록 할게요. 여기 배가 있어요. 여기 배가 한 척 있어요. 상상 떠 있어요. 자, 이 배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배에 작용하는 중력과 반작용하는 힘은 이라는 문제가 났습니다. 중력에 반작용하는 힘. 먼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대부분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중력과 반작용하는 힘은 부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어디서 들어봐가지고 또 부력이에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물이 배를 떠받쳐주는 힘이에요. 부력이에요. 이렇게. 부력. 그럼 부력 맞냐 이거야. 부력 틀렸어요. 왜 부력이 틀렸냐면, 자 보세요. 중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배를 끌어당기는 거예요? 지구죠. 주체가 지구죠. 그래서 지구가 배를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근데 부력이라고 하는 놈은요.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이거든요. 물이 배를 떠받치는 힘이라고. 그러면 어때요? 지금 이거 뭐예요? 목적어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뭐야? 힘의 평형이 된다고. 그럼 도대체 여기서 작용 반작용의 힘은 뭐냐고. 중력에 반작용하는 힘은 지구가 배를 끌어당겼으니까 반작용하는 힘은 배가 지구를이 돼야 돼요. 뭔가 약간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배가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인식이 좀 안 바뀌어가지고 이게 이게 뭐야 하면서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부력을 체크해버린다고. 아니에요. 배가 지구를. 어때요? 수동태 됐죠? 요걸 찾아주셔야 된다고. 옛날에 이거 내신형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는 수능형으로는 문제가 나오지 않을 거지만 내신형 문제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 작용 반작용 계속 보고 있는데 문제 유형이 이렇게 출제도 될 수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밖에서 가경쌤이랑 성수쌤이 막 소리가 나는데 막 웃고 갑자기 가경쌤이 막 되게 아파하고 막 쿵쾅쿵쾅거리고 이거 뭐지? 잠깐만요. 밖에 책상 이거 조립하고 있었어요. 깜짝 놀랐네. 이거 무슨 소린가 했네. 그런 오해 안 했습니다. 선생님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고 그런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선생님 굉장히 깨끗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니, 책상 이렇게 배치하고 막 이런 거 하고 있었어요.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이런 A, B가 있는데 A의 질량이 3kg이고 B의 질량이 2kg이에요. 근데 내가 밀어주는 힘이 몇 뉴턴이었냐면은 20뉴턴이 돼요. 20뉴턴의 힘으로 밀어줬을 때, 자, 세 가지를 물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A, B의 가속도는 얼마인가? 두 번째,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얼마인가? 모르는 단어 나왔어요. 알짜 힘이 뭐예요? 알짜 힘이. 알짜 힘이 뭐냐? 알짜 힘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쪽으로, 우리 저기 시스타가 나를 잡아당기고 있어요. 시스타가 이렇게 잡아당기고 있어. 이쪽에 100뉴턴으로 시스타가 잡아당기고 있어요. 이쪽으로는
누가 좋을까? 걸스데이가 이쪽으로 선생님을 50N으로 잡아당기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은 어느 쪽으로 힘을 받아? 오른쪽으로 50N 받게 되겠지. 그지? 100N에서 50N을 뺐잖아요. 그럼 내가 실질적으로 받고 있는 R자 힘은 시스타 쪽으로 50N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시스타 쪽으로 50N. 선생님 시스타를 더 좋아해요. 그래요? 자, 이게 R자 힘입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힘이 나왔을 때 그걸 한 개의 방향으로 하나의 힘으로 합성시켜서 나타내는 것을 그 합력을 우리가 R자 힘이라 불러줘요. 그러면은 이 20N 중에 각각 A와 B에 들어가는 R자 힘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 세 번째, A와 B가 주고받고 있는 힘은 얼마인가? 주고받는 힘은 얼마인가? 운동 법칙에서 빠지지 않고 매일매일 나오는 어떤 종합 세트 같은 문제죠. 예. 분명히 풀 줄 알아야 됩니다. 일단 구해볼게요. 내가 20N으로 얘를 민다면 얘는 AB가 한 덩어리가 돼서 움직이겠죠? 그죠? 그러면 한 덩어리 총 질량이 얼마냐면은 총 5kg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법칙으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이 법칙으로 가속도를 구해줄 수 있어요. 가속도는 A는 질량분의 힘이죠. 질량분의 힘. 질량이 5kg이고 힘이 20N이니까 약분 쉐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약분 쉐리게 되면은 4m/s 제곱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가속도가 4죠. 근데 여기서 알게 AB가 한 덩어리를 움직였기 때문에 A와 B의 가속도는 똑같아요. 그래서 4m/s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A와 B에 작용하는 각각의 R자 힘은 우리가 F는 뭐다? F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 선생님이 옛날에 그런 적 있어요. 선생님이 초등학교 때 우리 집에 되게 못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교육열이 굉장히 높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그 윤 선생님 영어 교실이라고 하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윤 선생님 그 과외 선생님이 집으로 오는 거죠. 집으로 과외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발음을 가르쳐 주는데 그때 가르쳐 주셨던 게 F는 이 앞에다가 그 뒤에다가 F 이렇게 F 그 뒤에다가 이렇게 밑입술을 깨물면 되고 V는 제일 처음에 앞에 이렇게 깨물고 V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초등학교에 내가 아직까지 기억나는 게 1학년 때 내가 어떻게 했냐면 F V 할 때는 V 이렇게 얘기를 소소한 선생님 어린 쪽 시절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게 갑자기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F는 MA입니다. F는 MA예요. 질량 곱하기 가속도죠. 그러면 질량 3kg에다가 가속도 4를 곱하게 되면 A가 받고 있는 R자 힘은 4, 3, 12N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질량 2kg에다가 4m/s 제곱의 가속도를 곱하게 되면 6N이 됩니다. 8N이 됩니다. 산수를 잘 못해요. 미안해요. 자, 8N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합치면 얼마예요? 20N이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 20N의 총 힘 중에 12N이 A한테로 갔고 8N이 B한테로 갔다 이 말이죠. 오케이? 됐어요? 자, 그 다음에 A, B가 주고받는 힘은 과연 12와 8 중에 무엇일까라는 거죠. 자, 이건 이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습니다. 20이라고 하는 힘으로 밀었어요. 근데 A를 밀어줄 때 얼마를 썼어요? 20 중에 12N을 썼어요. 그 다음에 내가 B를 바로 밀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A가 B를 미는 거예요. 얼마로? 내가 20을 줬을 때 12로 A를 밀어주고 그 다음에 내가 밀어줬는 힘이 전달이 돼가지고 A가 B를 8N으로 밀어줬는 거죠. 그러면 A가 B를 8N으로 밀어줬으니까 B도 A를 얼마로 밀어야 돼요? 8N으로 밀어야 돼요. 그래서 주고받고 있는 힘은 8N이 되어야 됩니다. 반작용.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도 굉장히 헷갈려요. 그러면 내가 힘이 작용하는 공간을 가리시면 돼요. 가리시면 나머지 남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 힘이 주고받고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 한 개만 더 들어보고 수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물체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번에는 똑같은 예를 들어서 이 두 물체가 끊어지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A, 얘는 B라고 했을 때 얘 똑같이 2kg 그 다음에
3kg이에요. 끌어당기는 힘도 내가 A를 끌어당기고 있는 A를 끌어당기는 힘도 역시나 20N 똑같은 거죠. 숫자가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다르냐면요. 지금 A를 똑같이 끌어당기고 있는데 죄송해요. 아이씨, 그럼 다 똑같이 되지. 이렇게 할게요. A, B 실로 연결되어 있어요. B를 내가 지금 끌어당기고 있어요. B를 끌어당기고 있고, 그다음에 얘가 2kg, 얘가 3kg. 그럼 여기에서 똑같이 이 세 가지를 구해봤을 때 가속도 총 질량이 한 덩어리가 돼서 끌려오기 때문에 5kg, 가속도는 4m/s 제곱. 그러면 R자임은 각각 12N과 8N이 되어야 됩니다. 그럼 주고받고 있는 힘을 구하라고 얘기했을 때 주고받고 있는 힘은 얼마냐면 8N이 아니라 12N이 되어야 됩니다. 왜 12N이 되냐면 선생님이 B를 잡아당겼죠. 그죠? B를 20으로 잡아당겼는데 B를 실질적으로 잡아당길 때 8밖에 안 썼어요. 그럼 나머지 힘은 A를 잡아당길 때 사용이 되는 거죠. 이 실로 인해서. 그죠? 그래서 12N이 주고받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B가 A를 12로 당기니까 B도 A를 12로 당기게 되는 겁니다. 됐나요? 이것도 똑같이 아까 전에 선생님이 풀어줬었던 방법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하는 방향에 있는 물체를 가리게 되면 남는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주고받고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쭉 이어서 더 배워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수고하셨습니다.